안녕하세요. 송정호입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거 앞으로 넘기려면, 이거요? 이거는 자기 원주로 여기서 해야 돼요. 저거하고 달라서. 네. 많은 내용 해주셨는데, 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쓰신 분도 그렇지만, 이게 하시면서 어떤 분석이라든지 정책적 대안보다는 주로 이제 평론 중심으로 혹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금융, 자본에 대해서 쭉 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얘기를 하면 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생산적인 금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미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생산적 금융이란 뭔가? 부분의 어느 특정 부분의 생산으로 혹은 제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금융 자체의 수익률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돈과 부와 권력이 많아질 수 않은 방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이제 합리적이고 어떤 상식에 이제 준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과연 합당한가의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알지만 과연 금융이 어떤 제조업이나 생산 기반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은행의 이게 목적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립 조항이라고 이렇게 한국의 1조 1항 비슷한 거. 그거를 최초에 어느 나라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미국이에요. 1913년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거는 진성어음주의란 상업활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채권의 전국적인 유통이에요. 유통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업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적인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유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 지으려고 하고 철도, 도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어음을 안 끊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예,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제도를 아예 만들고 두 번째가 이제 요즘도 쓰는데 은행 인수어음, 이게 무역에 관련된 거죠. 무역하고 하는데 어음을 좀 떼어달라라고 해서 어떤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아예 목적 조항에다 그걸 집어넣은 게 미국이 최초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미국도 바뀌죠. 미국은 지금 고용의 극대화,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리고 장기 국제 금리의 완만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준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의 경제 상황이 변하든지 아니면 특정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의 설립 조항,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금융 일반, 중앙은행 일반, 금융기관 일반을 지칭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매 시기마다 혹은 경제 상황마다 있는 변화를 강구하고 그다음에 퉁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기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구체성의 결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지적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생산적 금융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서 근본적으로 좀 이쁜 말이긴 하고 그다음 바람직한 말이긴 하지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공공은행 설립 이런 얘기 많던데 자 그 표현에서는 이래요.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윤을 창출해내지 않는 어찌 보면 이윤 중심성, 이윤 편향성을 갖지 않는 공공적인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지역 공공은행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데 현재 상황에서 근데 거기다가 누가 출자를 하며 누가 돈을 댈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납부하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든 해서 이 사람들이 상호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역에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금융 내지는 가게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상업활동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대출을 받는 거겠죠. 저리 대출을.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부 다 이게 일종의 그 자영업자 내지는 일종의 소비 그 활동이거든요. 다 음식점들 그런 거잖아요. 골목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과연 이거를 계속 활성화 시켜주는 게 경제가 건전하게 선정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과연 이게 생산력이 금융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금융처럼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적인 금융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정리를 하면 과연 거기에 누가 출자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돈 없어요. 출연 출자할 돈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과연 거기서 그러면, 일단 그 자금 조달을 저리로 해서 대출을 해줬다고 쳐요. 대출을 해줬는데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지역 주민한테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 주민이 하는 상업활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농업, 혹은 조그만 자영, 그 소상공인, 혹은 다 골목상권일 텐데, 과연 그게 지역경제 성장의 최초로 얘기했던 생산적인 금융의 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그 IMF가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제하고 압박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바로 몇 달 전에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한국은행 6차 개정법의 내용이 뭐냐면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룸사롱이나 술집 룸사롱 이런 뭐 목욕탕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데 이런 사행성 어떤 그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지 마라는 게 한국은행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DJ 정권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IMF 때 그걸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룸사롱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어떤 대출을 받냐? 수익성 있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계금융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대출했을 텐데 그게 과연 사양성이 아니고 원치지들을 얘기한 생산적인 금융이라든지 지역경제 성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방향인가 아닌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계대출을 허용해 줬거든요. 그죠? 그 전에는 가계대출이 아까 이제 발제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쉽지 않았어요. 정말 기업대출인데. 자, 가계대출을 해준 거는 당연하게 은행은 수익 추구를 가장 최고로 보는 그 민간 회사란 말이에요. 기관보다도 회사죠, 사실은. 근데 회사인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값어치 나가는 게 집이거든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게, 한 십몇 년간에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주식이나 증권을 아주 많이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한 전통적인 어떤 구분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가구가 2천만이거든요. 5,100만 인구의 2천만 정도가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 그 다음에 2천만 정도가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00만 명이 주식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 그 다음에 집이 있는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극렬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자기의 그 자산의 80%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은 렌트하는 거고 장기전 30년 렌트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 전통적인 맥락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가예요. 이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거나 자산 가격 파괴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그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다 주식하고 부동산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스매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해. 그리고 노동 세력이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개인들은 전부 다 집 갖고 있고 살려고 하고 자기 집 가격 부동산 올라가는 걸 바라고 자기 주식들이 뻥 터져가지고 더 많은 배가의 수익이나 이익을 가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전통적인 계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금융경제라고 얘기를 하면 금융민주주의 필요하고 자산가격 파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에 적절한 우리들의 논의 방식이고 계급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논의인가 전제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 얘기하면 잠깐 얘기하셨던 분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쭉 내려가 보면 요 그래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른 어떤 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금리가 주인공이 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게 신용등급이 높으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의 룰이니까 우리는 안 따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거나 혹은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축은행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저축은행의 존재가 뭐냐? 우리는 보통 이제 금리 단층이라고 이제 전공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은 아주 신용등급이 높은 1등급은 그냥 1, 2%에 다 받는단 말이에요. 우대금리로. 근데 쭉 내려오다가 6등급 이하부터는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출의 공급이 딱 비어 있어요. 저축은행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중금리 하라고 10에서 15% 중금리 대출을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아주 높은 금리를 부리는 거예요. 보통 최고금리 이상을 막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근데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얘가 서민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면 민간 서민금융 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조금 낮게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민금융이 이 구조적인 금리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어요.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민금융이란 애들이 주로 누구 채널을 사용하냐면 자금 조달 채널을 이 저축은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금융이 저축은행 이 채널, 자금 공급 채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걸 떼버리지 않으면 지금 계속 높아져요. 높아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 대부업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5등급 이하는 시중에서 받아주지도 않죠. 그 다음에 서민금융 이용을 해봤더니 9에서 10% 막 부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받을 데가 없어. 그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돈도 얼마 안 돼요. 전체 은행의 3% 정도가 서민금융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금융의 수요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죠. 이 구조를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다. 이 정도만 하는 건데 왜 금리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6등급 이하면 만약에 1등급은 1% 대출. 그럼 쭉 내려오잖아요. 10등급까지. 그러면 7등급은 7% 하면 맞거든요. 근데 얘가 15%뻥 뛰어. 그리고 20, 30으로 바로 뛰어요. 왜? 이 부분에 대출 공급해 준 데가 비어 있어요. 그거는 이 첫 번째 원인은 저축은행이 법정 최고 금리 바로 밑에 있는 금리를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얘네들도 저축은행을 채널을 동급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국의 운동, 신연평등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가계부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출이 많다. 그 다음에 서민들을 일방적으로
전체 분위에서 알고 봤더니 가계부채 높아진 이유는 신용등이 높고 고소득인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더라. 이런 얘기들은 한 2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지금. 근데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주는 얘기가 없어요. 자, 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노동세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노동세력이 기준금리라든지 금리 정책 결정에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 같이 개입해야 한다던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노동세력이라 했으면 우리 양대노총 있죠. 양대노총 위원 선거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상균 혹은 예를 들어서 김성태라고 칩시다. 한국노총에 다 지난 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부와 금융기관들하고 협상해서 기준금리 어떻게 내리라 올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혹은 우리가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한국노총 위원장 혹은 한국노총의 금노위원장이 가서 정부하고 기준금리 이렇게 논의하는데 다 우리의 권한, 우리의 주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차라리 시장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직선제로 뽑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참모도 있고 자기 이해관계도 있고 이익 집단이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럼 과연 금융민주주의라고 얘기하든가 정치에 개입해야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실에 들어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미국이 이거를 실험했던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은 미국 연중 같은 경우에는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있고 그다음에 연방준비 이사회가 있어요. 근데 지역의 연준의 이사회는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시작했을 때부터 그 민간업자들은 농업인이었어요. 근데 1967년의 법에 따라서 농업을 하지 않지만 농민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험프레이 호킨스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문회의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뭔가 지역에 중앙에서 워싱턴에서 만드는 금리가 아니라 지역의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적절히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방준비 이사회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실제로 생산활동에 뛰는 업체 사람들, 금융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걔네들이 1913년부터 만들어왔던 역사들 쭉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모론 되게 막 빠지잖아요. 봤더니 정부기관 아니라는데 그거 전부 다 배당 민간업체한테 돌려주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경제민주화 주장하든지 금융민주화 주장하든지 그다음에 뭐가 산업적 진보적인 어떤 사회 그룹이라고 하는 노동계 세력이라고 표현하셨던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개입한다고 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같은 일들이 안 벌어지겠냐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슬로건은 좋지만 디테일에서 역사적 경험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을 보면 진짜로 우리가 현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해상충이 있어요. 이게 1,400만의 주식 이 소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자산 가격이 파괴되는 걸 동의할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걸 파괴할까의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현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발제자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그때 경제민주화나 그 다음에 중앙은행 독립, 시민사회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냥 소략 평하고 지나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치가 안 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나쁜 것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은행이 시장의 이익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공공의 얘기를 해야 돼 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관치에 반대하는 사람, 관치에 찬성하는 사람하고 좀 헷갈리는 거죠. 어느 측면에서는 관치하지 마. 관치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입김을 대지 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진보 세력들이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대출금리 결정하는데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비례성의 원칙에 이게 무언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말은 되지만 내용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선뜻 동의하기 힘든. 그러니까 일종의 네모난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말은 되지만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있는 게 아닌가.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